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 꼭 한번 들어봐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모순이 다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점들이 다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사회나 모순과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터지는 건 아니죠. 네. 앞에서 말한 영화 대사처럼 지금 여러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를 안 삼으니까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모든 상황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있는 온갖 모순이나 비리, 부조리 등 문제가 뭐가 됐든 관리되면서 그 임계점만 넘기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름대로는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버릴 때는 그 임계점을 넘길 때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문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도 있을 때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마치 문제가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방치해버리면 그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고 이후에 컨트롤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게 돼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한데요. 정치나 사회적인 부분에 국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나 사회 분위기의 변화 혹은 기타 선동 등을 통해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문제를 상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말이나 분위기로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대출 부실 문제의 경우에 돈 빌려준 은행이 채무자한테 돈 빌려준 거 없던 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도 이자 주고 가져온 돈을 빌려준 거고 그걸 못 돌려받으면 은행 자기들이 피해를 입든지 다른 대출자들한테 금리를 올려서 피해를 상쇄시키든지 아니면 은행이나 채무자한테 정부가 구제금융이나 비탄감을 해주고 그만큼의 부담을 세금 등을 통해서 온 국민이 나눠 갖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 어떤 방법으로든 돈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없던 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당장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매주 영상을 통해서 임계점을 지나는 여러 경제지표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잖아요. 당장 코로나 터지기 전 2018년, 19년에 부채 문제 심각하다면서 우려할 때 그때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가 2,300조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문제인식이라도 있었죠.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초저금리로 돈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2020년, 21년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했거든요.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은행들, 대출 모집인들 대출 영업 통해서 그걸로 대출 나가는 거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을 두고 전세 대출 규모도 리미트를 걸어두고 어떤 은행들은 대환 대출도 제약을 걸어버리고 그랬었죠. 정부도 뒤늦게 규제를 하고 물론 거칠의 수준밖에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그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텐데 최소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2019년까지 전세보증금 포함 2,300~400조 수준이었던 가계부채가 지금 3,000조에 육박을 했고 거기다 그때보다 금리는 지금 더 높고 연체까지 급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출을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계대출 우려는 식상한 공연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러는 동안 임계점이 다가오는 거겠죠? 맞아요. 방금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 짧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부채가 진짜 큰 문제인 것도 맞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MF에서는 지금 한국을 두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 주의해야 한다고 그렇게 경고할 정도로 아직 물가 문제 심각하고 저축은행부터 이금융권 연체율 증가와 함께 부실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경제성장 전망은 수정 전망 나올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무역 적자는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장기화되고 있고, 2030 세대들은 다시 영끌 B2에 뛰어들면서 가계부채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은 상태라고 하면, 아니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 안 보이냐,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주가 움직임만을 가지고 모든 경제 상황을 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주식시장 오르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가 워낙 단단하니까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있는 거겠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은 보이는 지수와는 다르게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보면 착시가 되게 심합니다. 주가지수 자체는 많이 회복해서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들의 투자 성적을 보면 아직 지난 하락장에서 입은 손실을 회복 못한 경우도 많고요. 지수가 일부 산업 섹터나 테마주 위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손실이 쌓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경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투자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저희는 지금은 투자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잠시 쉬면서 물러나 있을 때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문제보다는 당장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포지션을 취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식상한 경제 영상 소재거리처럼 취급받는 물가 문제, 금리 문제, 부채 위기, 공급망 위기 등이 갈수록 세계 경제를 빠져나올 수 없는 코너로 몰고 있고요. 이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생업의 문제로 다가올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곧 나의 생업을 흔들 만한 그런 것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지금부터 선택지가 있을 때 움직이자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다가 자칫 시간이 지나서 임계점을 넘기고 문제로 드러나는 순간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무역, 금융, 소비 뭐 이런 거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제 수치들요. 그거 지금 하나도 안 바뀌고 다 그대로라고 치고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주가 지수만 딱 200포인트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던 다 똑같은 경제 지표인데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저희 영상을 보고 투자 시장에서 손해를 피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경제 현실을 보면 주가 지수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나온 기사에서 은행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떴고요. 저축은행 연체율 같은 경우는 이미 5%를 넘은 상황으로 위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초부터 불안한 고객들의 예금 이탈이 늘어나게 됐고요. 일부 저축은행들은 고객 이탈을 막으려고 고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내놨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고객 이탈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소형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품을 내놓을 여력조차 없어서 예금 이탈이 지금 더 심했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저축은행의 이런 예금 인출 문제하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 그리고 여기에 연체율 증가 등의 위험이 계속 쌓이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금융권 부활 위기설도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인들의 빚 문제도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이 너무 늘면서 올해 1분기에만 국내 증권사들이 3,600억이 넘는 이자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지금 비투로 떠받치고 있는 지수의 허약함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네. 무역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요. 무역 수지는 이미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상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무역 적자 상태에 대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5월이 지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올해 4분기 정도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주장하던 게 상반기는 좀 낫지만 하반기부터는 경기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상저하고 주장을 아직도 계속 이어가는 거네요. 아니지.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전에 말하던 것보다 3개월 미뤄서 좋아질 거라고 한 거나 다름없네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이미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1%나 줄어서 무역 적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죠. 중국 수출이 제일 많이 줄었죠. 맞아요.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전망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잠깐 절고 있는 건 맞는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리오퍼닝 효과도 본격화되면서 상저하고로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을 보면 올해 1% 성장도 의심될 정도로 수정된 경제성장 전망은 계속 낮아지면서 나빠지고 있어요.
미국 부채 협상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끌게 하겠지만 당연히 협상해서 잘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도 지금 그걸 반영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할 거고.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이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협상해서 부채 규모를 늘린다는 말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다시 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물가 문제라든지 시중금리 상승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얼마 전에 저희가 코스피 지수의 적정 가치를 얘기하는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작년 2022년에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거둔 순이익을 보면 131조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이익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코스피 지수를 평가해보면 지수가 한 2300에서 2600 정도 나오고, 올 초에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 작년하고 기업 실적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번 1분기 실적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가 작년 동기와 비교해 60% 가까이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반타작밖에 못했네요. 반타작도 못한 거죠. 여기에 지금 상장사 5개 중에 한 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좀비 기업 상태라고 하죠. 지금 얘기하는 게 상장된 기업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마치 온오프처럼 그런 디지털식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온오프처럼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안 터져도 문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연속적이라는 걸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연속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변화의 흐름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문제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히 적응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급하면 그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죠. 맞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최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한다느니 역겹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공포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솔직히 저희가 하는 건 맑은 날에 우산 파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4년 전에 저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 타지 않은 정보, 때 타지 않은 철저한 김하백 생각, 캔들피그 생각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대로 눈치 안 보고 소신있게 말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돈 버는 정보를 준다는 그런 파랑새를 쫓는 채널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채널이 되겠다고 옆에 있는 편한 친구처럼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변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했던 그 영상, 채널 대표 영상에 4년째 걸어놨는데요. 공포팔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저희가 느끼는 거, 시청자들의 반응 생각해가며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맞출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가 됐든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다가오도록 그 부분만큼은 그게 저희 강점이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투자든 사업이든 잘 돼서 그 위치를 유지하는 모든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 이전에 돈을 잃지 않는 그런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니 부자가 되느니 모두가 그렇게 말하면서 전부 돈 버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적 자유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